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정진영입니다.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예상을 깨고 1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4월은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 지급 규모가 늘기 때문에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영향을 받아서 2018년 이후 3년 만에 4월 적자에서 드디어 벗어난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과연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는 숫자로 보는 경제 코너 마련돼 있죠. 오늘의 숫자 1448만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 숫자인데요. 1448만, 그러니까 국민 4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펫 이코노미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경제면에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늘고 국제 운임도 오르면서 4월 경상수지가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었죠. 자, 이번 경상수지 흑자의 의미와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이 국제수지 잠정 통계의 굵직한 내용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일단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상수지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외국과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난 4월에 1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전달이었던 3월에 78억 2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를 하면은 규모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4월에는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었거든요. 특히 지난해 4월에도 33억 달러 적자를 경상수지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4월에는 19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네.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경상수지가 19억 1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째 거의 1년 내내 흑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오늘 발표한 이런 경상수지 같은 게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 경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호조를 보인 부분이 좀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상수지가 호조를 띠게 된 배경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4월에도 그랬고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고 있는 것이 수출, 특히 상품 수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사하시는 부분, 다른 자영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이런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네. 특히 지난 4월에 상품 수지 흑자 규모가 45억 6천만 달러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수출이 수입보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품 수지의 수출은 모두 521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전년 대비 47%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수입도 늘어나긴 했지만 그 규모가 476억 달러, 전년 대비 37%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상품을 많이 팔아서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것이 기본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유를 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원래는 이 4월이라는 시기 자체가 이 보릿고개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항상 나오는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이 배당 지급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외국과 주고받는 이
거래해서 남는 돈을 기록을 하는 것을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경상수지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수출하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 남는 돈을 상품수지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여행을 오고 가거나 또는 해외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받거나 또는 주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고 가는 결과 남는 돈을 서비스 수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에서 받는 배당이라든가 이자 또는 외국인들한테 줘야 되는 배당이나 이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또 본원소득 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들한테 주는 배당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특징은 상품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상품 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을 하고 반면에 외국인 배당금으로 주는 본원소득 수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네네. 특히 외국인들의 주총 이후에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4월에는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늘면서 본원소득 수지의 적자폭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4월에는 이러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 주주들에게 4월에 32억 1천만 달러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배당금 지급 정도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던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면서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특성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외국인들한테 가는 돈 그게 본원소득 수지인데 그건 항상 이제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원소득 수지 적자를 덮을 만큼 이번에 상품 수지 흑자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4월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왠지 좀 경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약간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게 상품수지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상품수지는 뭔가요? 정의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상품이 오고 가는 그리고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래를 장부처럼 한국은행이 적는 거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일반 상품이라던가 또는 중개무역 순수출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집계하는 것을 상품 수지라고 부르고요. 네. 반면에 서비스 수지 그러니까 직접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건설을 해준다라던가 또는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돈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은 서비스 수지라고 해서 별도로 분류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상품 수지가 굉장히 많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4월 기준으로 45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거의 47%, 수입이 37% 정도 늘어나서 이러한 규모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품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원인이 바로 이 수출이 잘 됐다는 건데 특히 강세를 보인 수출 업종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수출 규모로만 놓고 보면은 전기 전자제품의 수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165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전년 같은 달 대비 32% 늘어났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품목들이 많습니다. 화공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9% 정도 늘어났고요. 예.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도 41% 넘게 늘어났었고 그리고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94% 정도 늘어났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이 수출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품목들을 보면 화공품이라던가 석유 제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글로벌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화공품이라든가 석유 제품의 수출액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국제 유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화공품이라든가 석유 제품의 이러한 수출이 많이 늘고 있지만 국제 유가가 제자리를 찾거나 회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러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물동량이라고 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 자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늘면서 해운 수요 쪽으로 또 이제 몰리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워낙 해운 운송업 분야에서 강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서비스 수지가 살아난 면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4월 경상 수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수지가 지난해 4월 같은 경우에는 15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가령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적자였고 여행도 적자였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운송 수지가 미미한 흑자 정도를 기록하는데 그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운송 수지, 서비스 수지 안에 운송 수지 쪽에서 8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가 코로나 백신을 빨리 맞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의 수입 수요가 살아나면서 국제적인 물동량도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해운 운송업 분야에서 그래도 많은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 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 바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국내 투자 증가폭이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4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과 관련된 이 자본 수지 쪽 금액이 7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채성 증권이라고 해서 흔히 채권 투자라고 부르는 쪽에서 53억 7천만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4월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도 많이 샀지만 특히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국내 금시장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한국 경제가 회복이 된다라는 시그널을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측면은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이 풀린 이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요국, 특히 미국이라던가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이 푼 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한 돈들이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수출도 양호하고 그리고 올해 4%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 부분 들어온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는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사실 경기라는 게 뭐 국내 경기만 잘 돼서 잘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전 세계 경기가 다 같이 살아나야 좀 뭔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긍정적인 경제 시그널이 이렇게 전반적인 세계 경제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흐름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올해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반면에 유럽이라던가 또는 제3세계 거대 신흥국들, 특히 인도나 브라질, 아직까지 백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많은 신흥국들 이러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경제부의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회복세 속에서 그렇지 못한 국가들도 상당수 나타나는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 흐름도 차별화되거나 양극화하는 K자 흐름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얼마 전에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고 이 재무장관 회의 끝내고 돌아온 제닛 옐런 장관의 발언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폭 금리 인상은 미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미국 금리 인상 여부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그 전 단계의 조치는 실제로 미국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흔히 테이퍼링이라고 부르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던 돈의 양을 좀 줄이는, 한마디로 풀리는 돈을 조금씩 덜 푸는 그러한 조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요. 네. 그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는 그래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선례를 보면 2010년대 초중반에도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양적 완화 규모의 축소, 테이퍼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이 2013년 5월, 실제로 테이퍼링을 한 것은 2014년, 그런데 정책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2015년 12월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시차가 존재를 했었고 네. 이번에도 이러한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을 하면 실제로 테이퍼링은 내년쯤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이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겠지만 그 밖에도 저희가 글로벌 경기를 좀 볼 때 호조 시그널로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짚어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왜 이렇게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하는가. 네. 결국은 인플레, 물가 상승 압력 때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이 얼마나 강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라던가 또는 통화정책의 변화라던가 경기회복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출발점이 사실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얼마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늘거나 또는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